안녕하세요. 이 강의에서는 우리가 프로듀서 티어리에 대해서 함께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듀서, 즉 생산자들의 목적 함수가 뭔지, 그들의 목적이 뭔지 먼저 명확히 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어썸션 3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생산자들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 생산자들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이제 이윤 극대화. 특히 이제 뭐 다른 사람 혹은 다른 기업의 이윤 극대화 아니죠. 자신의 이윤 극대화예요. 그래서 프로듀서 티어리에서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가정은 자, 생산자들은 자기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자, 그러면 자, 생산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자들의 문제는 이윤 극대화 문제,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이에요. 생산자들 문제는 Profit Maximization Problem이고, 즉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생산자들의 문제. 그래서 이윤 극대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자, 이윤이라는 거는 수입, revenue 마이너스 cost. 그래서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그게 이제 이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윤 함수는 quantity의 함수로 이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용 함수 역시 quantity의 함수로 가정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다시 쓰면, 자, 여기서 이제 대문자 Q와 이제 소문자 Q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이 빨간 부분 R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revenue, 이제 수입이죠. 자, 수입은 뭐에 의존하냐면,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알게 되겠지만, 이 수입은 뭐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수입을 많이 올릴지가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면 이제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 뭔가 가격이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얻는 수입은 시장 전체 공급에 의존해요. 그래서 내가 아주 적은 양만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다른 생산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을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 물건이 넘쳐나니까 그러면 시장에서 상품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러면 그게 내 수입에 영향을 줄 테고. 자, 그래서 내가 얻는 수입은 단순히 내 생산량뿐만 아니라 다른 생산자들의 생산량에도 의존해요.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 Q라는 거는 시장 전체 공급을 의미해요. 그래서 일단 내 이윤을 구성하는 첫 번째 부분인 이제 수입은 시장 전체의 생산량 혹은 공급량에 의존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수입에서 비용을 빼면 이제 이윤이 되니까 이제 R-C를 나는 이제 극대화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두 번째 요 부분은 이제 비용 부분인데, 자, 비용 부분은 내 생산량에 의존해요. 비용 부분은 이제 내 생산량에 의존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뭐 조금만 생산하겠다. 그러면 그 경우라면 노동과 자본, 그래서 뭐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냥 몇 명만 고용하고 그다음에 기계 같은 것도 장비도 뭐 조금만 이제 사들이면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 거예요. 근데 내가 뭐 많이 생산해서 공급하고 싶다. 그러면 사람도 많이 고용해야 되고 기계 장비도 많이 사야 되니까 그러면 비용이 늘어나죠. 그래서 이 나의 비용은 내가 얼마나 이제 시장 전체 공급과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이 비용 값이 변해요. 그래서 이윤이라는 거는 수입 마이너스 비용. 근데 수입이라는 거는 시장 전체 공급량, 생산량에 의존하지만 비용이라는 부분은 나의 생산량에 의존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나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생산자의 생산량이나 공급량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나의 생산량을 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생산자들이 직면한 이윤 극대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가 미분에서 0되는 점, 즉 이제 수학적으로는 일개 조건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하면 그래서 이제 R을 미분을 하고 C를 미분을 해서 0되는 점, 즉 이런 수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자, R을 미분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를 했을 때 나의 수입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하는 거를 지금 R을 미분한 값이 나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계 수입, marginal revenue라고 불러요. 그래서 R을 미분한 거, 즉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했을 때 나의 수입이 늘어나는 정도, 이거를 우리가 marginal revenue, 즉 한계 수입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C를 미분한 거, 이거는 내가 한 단위 더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할 때 나의 비용이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추가적으로 얼마나 비용이 발생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값이죠. 이거는 우리가 marginal cost라고 불러요. 한계 비용. 그래서 이게 이윤 극대화 조건인데, 이윤 극대화 조건이 얘기하는 거는 결국 MR과 MC가 같아지는 생산량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게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그래서 나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느냐 하면 MR과 MC가 같아지는 만큼 생산량을 결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이윤 극대화 조건이에요. 이윤 극대화 조건에 의해서 MR과 MC가 일치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풀고 싶으면 일단은 이 수입 함수, 지금 R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저 수입 함수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수입 함수를 구하는 건 우리가 나중에 할 거야. 자, 수입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하겠지만 시장 구조에 따라서 수입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형태 혹은 시장의 구조가 경쟁이 치열하느냐 아니면 경쟁이 덜 하느냐에 따라서 수입 함수를 구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따라서 이 수입 함수는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고, 일단은 우리는 비용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학습할 차례는 어떻게 되냐면, 먼저 우리가 비용 함수를 어떻게 찾는지 학습을 하고, 그리고 뒤에 가서 시장 구조에 따라서 수입 함수를 찾는 방법이 다른데, 따라서 여러 가지 시장 구조들을 보면서 수입 함수를 어떻게 찾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 수입 함수를 찾으면 각각의 시장 구조마다 이윤 함수를 찾은 거니까, 그러면 이윤 극대화 조건을 활용을 해서 이 생산량을 각각의 기업들이 결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 이 이윤 함수, 비용 함수를 지금 찾고 싶은데, 자, 그럼 비용 함수는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느냐? 자, 비용 함수는 생산 함수로부터 찾을 수가 있어요. 기업의 생산 함수로부터 우리가 해당 기업의 비용 함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생산 함수가 뭔지 먼저 살펴봅시다. 자, 생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함수예요. 자, 아웃풋은 우리가 보통 Q로 쓰고, 그래서 소문자 Q로 쓰면 이제 개별 기업의 생산량, 그리고
대문자 Q로 쓰면 시장 전체 생산량 혹은 공급량이에요. 자, 인풋은 뭐냐면 우리가 경제학에서 일반적으로 인풋은 두 종류로 생각을 해요. 레이버와 캐피탈, 노동과 자본으로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학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두 개의 인풋, 노동과 자본이라는 이제 이 생산 요소를 활용을 해서 기업들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이 생산함수 프로덕션 펑션이라는 거는 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함수예요. 예를 들어서 자, 보통 생산함수는 F, 대문자 F로 표시를 하고 효용함수를 U로 표시하는 것처럼 생산함수는 일반적으로 대문자 F로 쓰고, 자, 노동은 L, 비용은 자본은 캐피탈 K로 보통 써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생산함수가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긴 생산함수는 우리가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효용함수도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콥 더글라스라는 함수의 형태를 우리가 생산함수에서도 많이 활용을 할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생산함수를 우리가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 중에도 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자, 이런 생산함수는 이 인풋을 얼마를 투입하면 아웃풋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동을 2단위, 자본을 5단위 쓰면 생산량이 이제 10이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요. 자, 이 생산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생산함수와 관련된 많은 개념들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MPL이라는 거는 자, 마지널 프로덕트 오브 레이버라고 하는데,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에요. 노동의 한계 생산물. 자, 한계 생산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 특히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라는 건 뭐냐면, 자,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얼마나 더 생산을 할 수 있는지, 추가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의 양을 나타내는 게 이 한계 생산물이에요. 그럼 MPK는 이 자본의 한계 생산물이겠죠. 그래서 자본을 한 단위 더 투입할 때 추가로 우리가 생산할 수 있는 생산물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MPK겠죠. 그래서 이 한계 생산물은 우리가 미분의 개념을 활용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MPL의 경우에는 생산함수를 L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분을 한 값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생산함수를 미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노동을 한 단위 추가로 투입했을 때 생산물이 얼마나 추가로 발생하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값이니까 이 MPL, 그래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생산함수를 노동으로 편미분한 값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생산함수가 뭐 일반적인 콥 더글라스 생산함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은 이제 L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MPK, 자본의 한계 생산물, K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이 한계 생산물은 일반적으로 체감을 해요. 그래서 diminishing retur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iminishing return to inpu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죠.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 자,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MPL이 한계 생산물이죠. 자, 이 MPL이 노동을 계속 투입하다 보면 이 한계 생산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노동 투입이 증가하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줄어든다. 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라는 거는 노동 한 단위 투입했을 때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 얘기를 하는 거는 노동을 우리가 한 단위씩 계속 추가로 투입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생산 요소 투입량이 늘어나니까 생산량은 당연히 늘어나겠죠. 생산량은 당연히 늘어나겠는데 추가로 생산되는 생산물의 양이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게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뭐 공장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하면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제가 혼자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서 공장에서 막 컴퓨터 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거저거 내가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을 고용을 했어요. 그럼 일을 좀 나눠서 하면 훨씬 수월하겠죠. 능률도 오르고. 그래서 내가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런데 한 명 더 고용하고 한 명 더 고용하고 계속 이렇게 추가로 노동자를 고용을 하다 보면 생산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증가는 한다고 하더라도 증가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내가 막 10개 일을 하다가 한 명 고용했을 때는 뭐 5개씩 일을 나눠서 하면 이제 훨씬 뭐 효율이 늘어나겠지만, 뭐 일할 게 10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 20명이서 일을 하게 되면 일 하나를 막 여러 명이서 나눠서 하게 되고 그러면 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생산 요소 투입이 늘어날 때 한계 생산물이 초반에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초반에는 늘어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한계 생산물은 체감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즉 생산 요소 투입량이 늘어날 때 한계 생산물이 양수긴 하지만, 즉 생산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 늘어나는 생산물의 정도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노동뿐 아니라 이제 캐피탈의 경우도 이제 한계 생산물 체감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 투입량이 늘어날 때 자본의 한계 생산물은 이제 점점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APL이라는 거는 평균 생산물이에요. Average Product of Labor예요. 그래서 요거는 노동의 평균 생산물이에요. 그래서 총 생산량을 이제 노동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노동 한 단위당 얼마나 생산했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APK는 자본의 평균 생산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평균 생산물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한계 생산물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한계 생산물의 개념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자, 어떤 생산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어떤 생산함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인풋을 2배를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풋을 2배를 넣었어요. 자, 인풋을 2배를 넣었어요. 그러면은 생산량이 2배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같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작으면 이때는 우리가 이 생산함수가 decreasing return to scale을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DRS라고 불러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생산함수가 있는데
자, 생산 요소 투입을 램다 배를 했어요. 그래서 램다만큼 생산 요소를 이제 배율로 램다의 배율로 생산 요소를 더 투입을 했어요. 그랬을 때 생산량이 램다보다 적게 늘어나면 이제 이 생산함수는 decreasing return to scale을 보이는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생산함수가 일반적인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 부등식에서 좌변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자, 부등식에서 우변은 지금 이 L과 K 자리에 램다 L과 램다 K가 들어가는 거니까 우변은 이제 램다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콥더글러스 생산함수가 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 생산함수라고 하면 지금 우변이 좌변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 말인즉슨 지금 이 램다하고 지금 이 램다의 a 더하기 b 승을 비교를 하면 지금 오른쪽이 작아야 된다는 거니까 그 말인즉슨 a 플러스 b가 1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콥더글러스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위에 붙은 개수 값을 더해서 a 플러스 b 이 개수의 합이 1보다 작으면 이제 DRS예요. Decreasing Return to Scale 생산함수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변이 크다. 그래서 생산 요소를 2배를 했더니 생산물이 2배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는 Increasing Return to Scale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2배 생산 요소를 2배 했는데 생산물은 2배보다 더 많이 증가한 거죠. 만약에 같으면 여기서 이제 양변이 같다. 그러면 CRS 생산함수, Constant Return to Scale, CRS 생산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생산함수의 뭐 다양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제 생산함수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고 싶어요. 생산함수를 우리가 이제 그래프로 그리고 싶은데, 자, 예를 들어서 생산함수 이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생산 요소가 뭐 이 노동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이제 중소기업이 있는데 이 중소기업에서는 뭐 공장, 뭐 기계 설비 이런 건 하나도 안 쓰고 노동만 사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런 기업의 생산함수는 이렇게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 하나밖에 없는 생산 요소의 함수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생산함수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L 그 다음에 아웃풋을 이제 그 Y축에 그리면,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요소 투입이 없을 때는 이 생산량이 0이다. 자, 그리고 생산 요소 투입을 늘릴 때 이제 생산물은 늘어날 테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이렇게 양의 기울기를 가지는 뭔가 그래프가 나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자, 생산 요소 투입이 늘어날 때 생산량은 이렇게 늘어나긴 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개 생산물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고 했죠. 자, 그 말인즉슨 자, 생산 요소를 이제 한 단위, 자, 하나도 생산 안 하다가, 즉 생산 요소 투입이 없다가 이제 생산 요소를 한 단위 투입했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이만큼 이제 우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단위 투입했더니 예를 들어서 10단위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더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MPL이 10인 거죠. 이 경우는. 자, 근데 한 단위 더 투입을 했더니 자, 생산 요소를 자, 노동을 한 단위 더 투입했어요. 자, 그랬더니 생산이 늘어나긴 했어요. 생산이 추가로 늘어나긴 했는데 이제 5단위밖에 추가로 안 늘어나는 거야. 좀 예전에는 이제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10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 5밖에 안 돼요. 지금 MPL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단위 더 추가로 투입하면 이번에는 이제 5보다도 더 작아 2 예를 들어서 그럼 17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래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생산 요소가 늘어날 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긴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드는 이제 그런 생산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생산 요소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생산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렇게 생긴 생산함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제 기울기가 바로 MPL, 그 해당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물을 나타내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것처럼 생산 요소가 그럼 여러 개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생산 요소가 2개 이상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효용 함수에서 학습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 요소가 여러 개 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2개인 경우에 한정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고 생산 요소가 2개인 경우에 배운 모든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생산 요소가 훨씬 더 많은 n개 사항으로 확장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생산 요소가 2개인 경우 그럼 이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자, 이때는 우리가 효용 함수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야. 자, 우리가 효용 함수가 주어지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냐면 인디퍼런스 커브를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렸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아이소퀀트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x축은 L, 이제 y축은 K, 캐피탈. 그럼 아이소퀀트라는 거는 뭐냐면 자, 이 평면에서 한 점은 지금 노동과 자본의 조합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A점 같은 경우는 자, 노동을 예를 들어서 2단위, 자본을 10단위를 투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생산량이 뭐 5단위 생산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A점이라는 거는 이 지금 노동을 2단위, 자본을 10단위 투입하면 생산을 5단위 할 수 있다. 라는 걸 나타내는 점이죠. 자,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생산물을 5단위만큼 생산하고 싶을 때 꼭 생산 요소 조합이 요 A점밖에 없을까요? 다른 조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본은 좀 적게 투입하고 예를 들어서 3단위. 그 대신 노동을 많이 투입을 하면 8단위. 그때도 B점이죠. 그때도 생산물을 5단위 생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이 평면에서 최종 생산물을 5단위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산 요소의 조합, 그러한 조합들은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점들을 다 찾아서 연결을 한 곡선을 우리가 아이소퀀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점들을 다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이제 이러한 곡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곡선을 우리가 아이소퀀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개념은 우리가 효용함수에서 학습한 인디퍼런스 커브의 개념과 사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소퀀트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 그려보면 더 위쪽에 그려져 있는 아이소퀀트가 나타내는 생산량이 더 크겠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6단위를 생산하는 아이소퀀트, 얘는 뭐 8단위를 생산하는 아이소퀀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생산함수가 있으면 생산 요소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제 뭐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쉬운데, 자, 생산 요소가 두 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효용함수 그랬을 때 인디퍼런스 커브 사용해서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소컨트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생산 함수를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마지널 레이트 오브 서브스티튜션, 그래서 MRS라고 부르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가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자, 아이소컨트도 똑같아요. 이제 똑같은 개념을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인디퍼런스 커브가 이렇게 있으면, 이 기울기가 이제 MRS죠. 이 기울기가 MRS고, 자, MRS 포뮬라는 이제 마이너스 mu1 나누기 mu2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아이소컨트의 경우에도 기울기를 똑같은 포뮬라를 써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똑같은 포뮬라를 쓰면 이건 MRS의 경우에는 분자에 오는 게 효용함수를 이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여기서는 생산함수를 첫 번째 변수 레이버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MPL, 그다음에 나누기 MPK. 그래서 이 기울기가 이렇게 주어지겠구나. 그래서 효용함수의 경우나 생산함수의 경우나 이제 그래프를 그릴 때 서로 대칭되는 그런 개념을 활용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죠. 효용함수의 경우에는 인디퍼런스 커브,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아이소컨트. 그다음에 인디퍼런스 커브의 기울기는 MRS, 포뮬라가 이렇게 주어지고, 아이소컨트의 기울기는 우리가 MRTS라고 불러요. 그래서 Marginal Rate of Technical Substitution 해가지고 MRTS라고 부르고, 포뮬라는 이렇게 이제 MRS 기울기 포뮬라하고 MRS 포뮬라하고 이제 사실 일맥상통하는 그런 포뮬라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MRS를 이해했으면 MRTS 개념 이해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쉽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를 활용을 해서 한번 MRTS를 구해보면, 자, 생산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MRTS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MPL, L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되고, MPK는 K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래저래 약분하고 나면 콥 더글러스 생산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MRTS가 이렇게 주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MRS나 MRTS나 보통 이 MRS나 MRTS 모두 기울기는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래서 때때로 미시경제학 교과서에 이 마이너스를 그냥 생략하고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나 MRS나 MRTS는 항상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거, 그 부분은 꼭 염두에 두고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